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 상황에 대한 뭔가 현상 변화 가능성을 던져줬다는데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김현철 회장님? 예, 법률 개정이나 정책 수립 이전에 실태 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은 일의 순서를 잘 잡았다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낙태에 있어서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빠져 있었던 것을 언급한 것은 올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답변이 너무 지나치게 상세해서 그 방향을 미리 제시한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또 종교계를 염두에 두고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 발언을 인용했는데 그건 잘못된 인용이었습니다. 낙태에 있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교황이 발언했다 그랬는데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서 아마 천주교인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마 정정하고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번 변호사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성 운동계에서는 수년 동안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문제인데 그동안 뭐 정부기관이든 아니면 입법기관이든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사실은 조금은 고무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에 대한 청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2016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낙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지침을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이 불이 붙게 된 점이라는 걸 볼 때 어떻게 하면 또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방침이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쟁점화됐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네, 배 변호사님. 네, 저는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이제 과연 이 낙태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온 국민의 공론을 이끌어내서 이 국회에서 훌륭한 입법자들께서 그 현실을 잘 반영한 그리고 국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지를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개정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현철 회장께서 청와대 이번 발표 중에서 다양스럽다라고 했던 점이 그동안에 남성 책임 부분이 빠져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종종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지금 이제 관련 법에 보면은 형법 27장 낙태죄 관련해서는 부녀 아니면은 해당 의사, 약사 무슨 조무사 이런 정도만 들어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지적. 패널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덕영 대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의 월권행위라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모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의 몸을 나라에서 통제하고 몇 가지 예외 사항만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법을 정해놓고 일단 아이가 낳았을 때 키울 수 있는 낙태죄 자체가요? 네, 그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인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성 책임이 들어있느냐 빠졌느냐 문제 이전에 낙태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군요. 그 형법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낙태의 직접 행위자가 아닌 남성을 269조로에는 담을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낙태를 강요하거나 회유한 자에 대해서는 31조 교사범죄로 그 처벌이 현재도 사실은 가능하고 2013년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의 마땅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일어난 이후에 형법을 사용할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친생부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그 제안을 했는데요. 미혼부 책임법이요. 근데 이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귀담아 들어주신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생부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책임을 끝까지 실질적으로 지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처럼 심지어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경제 능력이 생기면 소급해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 남녀 관계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고 여성이 임신했을 때 혼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사회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기에 출산하고 싶은 모성이 보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 관련법을 손대기 전에 낙태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친생부의 책임 문제를 더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시네요. 어떻습니까, 배 변호사님은? 네, 저는 이 현행 낙태죄에서 어떤 남성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거는 법률 체계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낙태죄라는 것이 뭐 살인죄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해죄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낙태죄 아닙니까? 예. 근데 낙태죄에 대해서 가령 남성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러면은 그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 엄마나 아빠의 처분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법 체계에서 낙태죄에 남성의 책임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거는 법 체계상 받지 않고 지금 김현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이나 정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나 아니면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낙태죄 차원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그렇습니다. 친생부의 책임을 부과할 네.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예. 여기서 그 낙태죄가 그 행위자 자체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여성만의 처벌을 받는 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법에는 교사범하고 방조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낙태죄로 인한 처벌이 1년에 뭐 20건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추산하는 1년 동안의 낙태 건수를 보면 15만이 좀 넘는다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처벌은 1년에 20건도 안 되게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현행 법 체계에서도 교사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엄격하게 원래 이 낙태죄는 저희 형법이 생기면서부터 1953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모자보건법,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임신중절을 일부 허용하는 법이 1973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1973년이면 이제 산하 제한을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네. 아주 어려서 그때 보면은 보건소에서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무료로 임신중절 시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책적으로 마련된 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다시 지금 저출산 위기가 있으니까 임신중절을 근절해야겠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 인부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남성도 같이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많은 숫자가 그 합법적인 결혼한 남편이 있는 숫자가 훨씬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혼인 상태에서도 남자친구가 같이 병원에 가주게 되고 또 사실은 그 임신중절 수술비를 또 대주게 됩니다. 이거는 명확히 정확하게 처음에 교사로도 될 뿐만 아니라 돈을 수술비를 대주거나 옆에서 따라가거나 하면 다 낙태 방조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보태고 싶은 게 그 남자친구가 병원까지 따라가 주고 병원비까지 대주면은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너는 좋은데 아이는 싫어. 낙태하고 와. 그럼 우리 다시 사귀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잠수를 타고 예, 그런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실 남성이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은 이 남자하고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정을 이룰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남성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낳고 아니면은 낙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출산하고 관련해서 이 여자의 몸을 통제한다는 거는 법으로 해서 통제한다는 거는 굉장히 예, 폭력적인 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아까 뭐 이때 네. 조금만 더- 헌재 결정 관련해서 좀 논의를 나누기로 하고요. 아까 그 이한번 예, 잠깐만 변호사 추가를 잠깐요. 하면, 아까 그 20명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교사 방조로 남편 또는 뭐 친생부도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땠습니까? 전부 다 본인만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20건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임산부가 처벌받으니까 자기 낙태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이게 지금 20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낙태의 죄라는 전체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도 안 되고 10건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나마 그 또 처벌을 받을 때 그 임산부의 경우에는 선고유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처벌이 되느냐 이걸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조상 이 낙태죄가 아주 이상한 게 구조상 이렇게 도와준 남자친구 동의해주고 병원까지 데려간 남자친구나 남편은 처벌받을 수 있게 돼 있는 반면 사실은 이렇게 무시해버린 네가 알아서 실제로는 해. 더 책임을 져야 그렇죠. 하는.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무시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전혀 관여를 안 한 사람들은 책임 처벌을 안 받게 돼 있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낙태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뭐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뭐 경찰이나 뭐 보건복지부나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한 20건 정도가 처벌을 받느냐? 이거는 대부분 그 여성이 처벌받는 경우는 대부분 누가 신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남자친구나 뭐 그 남편의 시어머니나 뭐 이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이런 분들이 고발을 합니다. 고소나 고발을 네. 합니다. 그래서 처벌되는 게 그래서 정말 웃기다는 게 나쁜 분들은 처벌을 안 받게 돼 있고 정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나쁜 분은 처벌 안 네. 받게 된 이상한 구조입니다. 네, 이 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낙태죄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부가 아니면은 배우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자기 낙태죄에 뭐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두자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낙태죄의 현실과 법률이 괴리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해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과연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오늘은 그 논의를 위해서 만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성의 책임이나 아니면은 뭐 그 법 조문에 그럼 남성의 책임을 넣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 변호사가 얘기하신 다른 영역에서의 친생부의 책임을 보완하는 그런 그 보완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당연한 건데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낙태죄 폐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저희는 임신 중절을 모든 임신 중절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하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규제나 규제를 하는 면에서는 처벌을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걸 형법의 보충성이라고 최후 수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범죄로 저희가 주장하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나 합법적인 비범죄를 하지만 어떤 규제를 통해서 임신 중절이 더 많지 않게 분명히 조절을 해 나갈 수 있고 규제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예, 뭐 그동안에 낙태 관련 문제가 항상 나오면은 양극단 쪽에서 한쪽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뭐 여성으로 한정이 지금 이제 적용 대상이 분야가 됐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거냐 아니면은 태아의 생명권이냐 맞춰져 있었는데 양 두 개로 갈라지는 극단의 접근보다는 뭔가 이 구도를 벗어난 뭔가 좀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 회장님. 예.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충돌시키는 것은 잘못된 구도고 그 구도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여성의 자기
아니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와 엄마의 권리를 충돌시키면 항상 태아가 희생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에 담아서 다룰 주제가 아니고요. 이건 별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임신을 하자 낙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권리 주장은 많은데 책임 이야기는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예. 네. 다른 접근, 그 양극단의 구도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김 대표님. 네, 저희 엄마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이를 놓고 보면은 아이를 뭐 낙태하거나 뭐 입양을 보내는 엄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하다, 그 다음에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또 이 낙태 자기 결정권 쪽에서는 여성의 선택을 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협회에도 사실 생명을 선택하고 기르는 엄마들이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낙태죄만 있을 뿐이지 낙태죄를 폐지하더라도 이 여성이 선택을 어떻게 또 안전하게 뭐 낙태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없는 편이고요. 네. 네. 같은 차원에서요, 보니까 WHO에서도 임실 중절 관련해가지고 여성의 이제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보자면 오히려, 낙태가 합법화되면 오히려 여성의 다른 차원에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아까 이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지만 오히려 네. 도와주면서 낙태했던 사람은 직접적인 책임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나몰라라 했던 사람은 좀 멀리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느 쪽에 주목할지 또 논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 판결 같은 경우에도 그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그 아내를 계속 낙태를 하라고 강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낳겠다라고 하는 거고 남편은 제발 낙태를 해라라고 했었는데 여러 번 그렇게 실강의를 하다가 낙태를 그러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간 상태에서 자기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낙태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남편한테 남편의 강요로 인해서 낙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결국 그 남편 앞에서는 낙태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인부가 낙태를 한 것이 남편의 강요나 교사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쟁점으로 드러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낙태가 합법화 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조건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과연 이 아기를 가진 엄마가 나는 이 아이를 갖고 지키고 낳고 키우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그 옆에 있는 아기 아버지가 너 아이를 낙태하지 않으면 다시는 안 만나줄 거고 내가 너한테 생활비도 안 줄 거고 이혼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거나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과연 거기에서 물론 그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거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정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사회인데 과연 거기에서 이 낙태죄가 있다는 것으로 그 인부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우리가 꼭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낙태죄의 그런 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점, 플러스 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 변호사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자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 결정권 차원의 기본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있음으로써 또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예. 제가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좀 첨언을 하면요. 그 낙태 옹호론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낙태를 좋아하는 여성은 없다. 그 말대로 여성이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낙태라면 낙태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지 낙태를 임의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그 주장은 이미 거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하면
낙태를 원하는 쪽 사람 입장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반대로 낙태하지 않고 출산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 사람이 낙태를 강요하거나 회유할 때 그 여성의 권리는 과연 무슨 법으로 지켜주겠습니까? 지금 낙태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4년 동안 우리 단체에 수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을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낙태죄 차원보다는 낙태를 줄이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낙태가 합법화된다고 그래서 모든 여성이 임신한 여성이 막 병원으로 달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낙태죄가 폐지가 되더라도 저는 보완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럽 사례 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8일 정도 본인이 낙태를 원하는 사람한테 숙려 기간을 줘서 왜 낙태를 해야만 되는지 그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어서 섣부르게 낙태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그런 법을 보완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낙태 문제 여성의 건강권 차원에서 짚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차원에서 보면은 그 불법 낙태 시술로 여성 건강권, 건강 위협받고 있으므로 그 약을 쓰는 미푸진이든가요. 이거 합법해달라는 것은 이거 일종의 이것도 낙태를 약으로 하는 낙태를 합법화해달라 그런 주장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저기 변호사님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약간 궤변인데요. 아니 어떻게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너 처벌할 거니까 너를 처벌할 건데 그건 너를 위해서 처벌하는 거야. 이런 말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장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태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건 완전 합법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범죄화, 범죄로는 하지 말되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임신 중전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사한테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상담을 받고 정해진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만 어떤 합법적인 임신 중절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걸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규제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낙태를 아무나 가서 막 쉽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미푸진 문제는 지금 정확히 우리 낙태죄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이렇게 했으니까 정확히 그 약물에 해당을 하겠죠. 미푸진이 결국은 임신 중절을 하는 약이니까. 그러니까 네. 현행법에서는 미푸진을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가 그 환자의 몸 상태를 다 보고 이걸 처방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처방을 할 수 있게 하면 근데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임신 주수가 너무 뭐 길거나 이래서 이거는 인부한테 건강에 나쁘지 않다라고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로 인해서 그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산부도 지키고 태아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논리인 겁니다.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변호사 얘기는 그 낙태를 많이 허용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비범죄화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첫째, 아까 드린 저의 말씀이 궤변이라고 그 반박하는 것에는 대전제가 필요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단 한 번도 아기의 이야기, 태아의 이야기는 빼놓은 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아까 제가 드린 낙태죄가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궤변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한 낙태약에 관해서는요. 지금도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낙태약을 사용해서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소위 낙태약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실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안전 낙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하고 의사들이 잘 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여성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 바로 이른바 셀프 낙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수입이나 그 제조가 허용되지 않은 이 낙태약을 불법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이 임산부가 직접 복용해서 낙태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네. 이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합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판매도 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은 100% 전적으로 전문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임신 초기 낙태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 이 둘 중에 하나를 의사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화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약을 복용해서 태아를 이제 자궁 내막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다음에 진통을 유발시켜서 배출시키는 건데요. 예. 겉으로 보기엔 이게 수술보다 훨씬 쉽고 간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11월 24일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그 낙태 실태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요. 임신 8주 이하의 낙태의 경우도 22.6%만 약을 쓰고 나머지 수술적 방법을 했습니다. 예. 임신 13주 이하에서는 3분의 2가 아직도 수술적 방법으로 하고요. 왜 의사들이 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약으로 하는 게 낙태 실패율이 5%로 굉장히 높아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예. 단기적인 후유증은 수술적 방법보다 더 크거든요. 예. 출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요. 그리고 이제 번거롭죠.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을 병원에 방문해야 되니까요. 네. 이 약을 마치 의사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 가서 자기가 먹고 집에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다 의료인이 절차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네. 예. 그 김도경 대표 지금 네. 미푸진 합법화 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낙태죄 폐지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건가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낙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걸 사용해도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낙태죄가 폐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렇게 이거를 여자들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게 진짜 약인지 아니면은 가짜 약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위험한 방법으로 쓰지 않고 나라에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주면은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서 안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낙태가 합법된 미국에서도요. 이것을 외국에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데 이 수입 시도를 10여 년간 보류했거든요.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오남용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미푸진을 이렇게 특정 약의 네, 이걸 정말 설명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런 것을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저 정말 좀 안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스피린 사러 약국에 가는 것처럼 가서 그 약을 사가지고 집에서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는 정말 모두 다 여기 계신 네 분이 반대한다는 것이 반갑고요. 네. 최근에 모 여성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낙태죄와 관련해서 이 낙태죄를 어떻게 변주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만들 것이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태죄가 왜 우리 형법에 규정돼 있는지 그거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입법자의 의지였고 그리고 낙태죄가 처음에 그런데 들어온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남자의 그 억압적인 그 낙태로부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아주 옛날에 낙태죄가 우리 역사에 들어온 것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낙태죄가 여기에서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된다든가 네. 아니면은 미푸진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돼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정말 조화롭게 이런 기본권들이 충돌되지 않고 보호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나중에 좀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김도경 대표가 2번이나 거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낙태죄 자체가 국가 권력을 남용한 과도한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죠. 배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도경 대표의 주장.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묻는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다. 그러면은 국민의 생명에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보호해야 되는 거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묻는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명이라고 할 것인지, 태아는 그럼 국가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인 것인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오래 전부터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된다고 했었고, 특히나 그 오래 전에 대법원은 인간 태아의 생명은 전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판시해 놓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5년 전에 그게 4대 4였던가요? 해서 네, 지금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길이로 봐서 혹시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도 있던데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낙태죄가 전면 폐지돼야 된다라고 바꿀지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국가인데, 낳을 때만 생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 낳아서 키우는 이 생명이 온전한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합니다. 네, 지금 미혼모, 특히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낳기 전에도 입양이나 낙태를 굉장히 강요를 받지만 그 생명을 선택해서 낳은 이후에는 오히려 낙태해서 아가씨 같이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은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자들은 예, 정신 나간 여자라는 소리를 예. 들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네. 도덕적인 잣대까지 드리워지고 네. 그다음에 네, 남성이 책임지지 않은 네. 부분까지 혼자 양육, 육아의 책임까지 그렇습니다. 모두 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나라에서 무조건 낙태를 못하게 하고 무한 책임을 여자에 지어줬으면은 그 부양의 의무가 국가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 미혼모도 혼자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나 대책을 세워놓고 이 죄를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지금 그 보면은 북유럽 국가들은 그 미혼모들이 엘란가 50%가 네. 넘는다는 통계가 네. 있던데 우리나라가 1.6%라고 나왔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사회 경제적인 조건도 또 하나 있겠지만은 사회적인 시각도 문화적인 이런 요건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네. 단기간에 좀 바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4번 정도 그 대중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그 캠페인에 나서는 엄마들이 다 당사자 미혼모들이에요. 그래서 미혼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시면은 그게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예. 예,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근데 저희 오늘 나온 분들이 다 미혼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참 분들이 있으세요. 당황스럽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당사자 단체를 시작한 이후로 변화하고는 있지만은 이 미혼모가 왜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라는 인식이 언제부터 심어졌는지 그거부터 사람들한테 일깨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생명 보호를 하는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형법을 제정해서 처벌을 해야 돼. 지금 국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의무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의무. 그러면 미혼모에 대해서 차별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는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외국에서 미푸진이 외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느냐? 우리는 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다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뿐만 아니라 의사도 처벌받고 임산부도 처벌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서 주세요 하면 불법적으로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범죄화를 해야만 말씀하신 그 의사의 처방도 가능한 거고 의사가 설명도 해줄 거고 의사가 상담도 해줄 거고 안 돼. 당신 몸으로는 당신 몸에 의해서는 이 약을 쓰면 안 되고 이런 처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불법이니까 지금 현재는 의사가 해주세요 하면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냥 해주는 겁니다. 설명도 없는 거고요. 처치도 없는 거고 합법 기록도 안 남는 겁니다. 비범죄화를 해야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에서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자, 캐나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가 생명 네. 보호 의무가 있는데 생명권이 있는데 그렇지만 허용을 다 하고 있죠. 예. 다른 나라에서 다 허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모자보건법을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생명보호 의무가 있고 생명권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허용을 합니까? 지금
태아의 생명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면 네. 하시는 거는 우리나라 법 전체, 우리나라 법을 부정하시는 거고요. 외국에서 그건 허용을 전혀 하고 있는 것 아니죠. 전체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태아는 그거는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권에 우선하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아니, 했는데 지금 생명권을 잠깐만 한 얘기하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아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잠깐만 한 권리 말씀만 능력을 가지고 있지 드리겠습니다. 좀 않습니다. 듣고요. 네.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죠. 보호 그 의무가 만약에 있을 겁니다. 인간의 생명과 똑같이 했다면 살인죄로 규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태아를 말씀하시는 보호하는 것처럼 방법은 다른 만약에 형법 낙태죄가 규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다른 근데 법으로 하자는 잠시만요. 겁니다. 네. 낙태죄가 없어진다면 아마 이것은 또 과실치상이나 상해나 이런 식으로 다룰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낙태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낙태를 자유롭게 하고 아이는 엄마가 온전히 키우고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을 국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떠한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저희 국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네,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모인 것이죠. 예, 그런 네.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낙태죄 있잖아요. 비범죄화를 하고 다른 합법적인 규제를 네. 시작하고 이 논의가 김회장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처벌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이게 살벌한 느낌이 드는데요. 법 원칙을 좀 기억하고 싶어요. 법의 기능이 뭘까? 처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낙태죄가 사실상은 낙태 관련법이 사문화됐다 그러는데 전혀 사문화되지 않고 생명보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과속 측정기가 몇 대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 실제로 작동 안 한다고 다 없애자고 과속 정책을 없애자 그럽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속도라도 조정하고 내가 과속하는 건 잘못됐지 하고 그 기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네. 아까 이 변호사께서 지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낙태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비범죄화를 얘기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만약에 폐지하면은 분위기상으로 낙태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조금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여성이 그렇게 단순한 인간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저희 협회에 찾아오는 그 임산부들 중에는 심지어 네. 성폭력에 의해서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이제 생명을 느끼고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성폭력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지금 이제 네. 낙태를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모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너는 키울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낙태하고 아가씨같이 살아다. 이렇게 강요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 여자가 본인이 결혼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키울 수 없는 경제적인 환경이 안 된다고 무조건 다 낙태를 선택을 하지는 않고요. 예, 심사숙고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그러면은 우려한 바와 같이 낙태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우리나라보다 훨씬 낙태를 넓게 허용하는, 임신중절을 넓게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그 임신중절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넓게 허용하는 나라일수록 안전한 임신중절, 당연히 거기서도 불법 임신중절이 있습니다. 불법 낙태가 있는데 안전한 임신중절을 받는 확률이 훨씬 높고 우리나라처럼 뭐 원칙적으로 대부분 불법으로 예. 규정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불법 낙태가 더 많은 겁니까?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이 더 많다는 거는 뭐 경험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 근데 사례를 보면 알 수 저는 있습니다. 다른 생각에서 낙태죄를 좀 개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일정 범위 내에서 그 낙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범죄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처벌하지 않는 거하고 비범죄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법률 용어로서. 독일에서 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이혼 결정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두 번의 유언 결정이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서독에서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통일된 독일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통일된 독일에서는 그 동독의 규정을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주 안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위법하지 않는 것을 규정했거든요. 바로 그 점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형벌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법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러 가지 기본권을 조화롭게 해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법률 규정을 정할 것인지 그것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낙태죄가 개정이 되거나 수정이 됐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렇다면 낙태가 주는 것이지 낙태를 완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해놔라. 그래야만 그 불법 낙태가 줄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는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낙태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결정되는 것이 결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건과 개인의 생명의식에 따라서 낙태의 증감이 결정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고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요. 낙태가 대폭 허용되어도 임신 여성과 남성이 낙태를 하지 않으면 낙태는 줍니다. 출산과 육아 환경이 좋아지면 낙태는 줍니다. 의사가 낙태를 하지 않으면 낙태에 대해서 제고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낙태는 줍니다. 외국의 낙태율이 우리보다 낮은 이유는 법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 환경 때문입니다. 그러면 낙태죄를 폐지를 하게 된다면은 생명의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꼭 그렇지 않다라도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면 낙태죄를 없애도 되겠다고 오해할까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낙태죄는 생명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반드시 유지돼야 되는데 마치 다른 나라에서 낙태가 줄어든 것이 낙태를 합법화했기 때문이라고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도 약간 언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통계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에서 뺐더니 음주운전율이 도리어 줄었다고 할 수 없듯이요. 실례로 미국이 1973년에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마자 7년 동안 급상승을 했습니다. 낙태율이 2배 가까이 80년까지 올랐거든요. 그 이후부터 80년부터 서서히 감소되어서 44년 만에 최근에야 73년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태가 현재 불법인데도 많이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인데 낙태죄를 만약에 폐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의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또 추가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되게 허용하는 경우에 태아가 기한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거를 적용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배 변호사는? 저는 이제 경청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그 사는데 이렇게 편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전부 다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외 규정을 두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죠. 지금 저희 모자보건법이 낙태죄의 예외 규정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요. 네. 근데 그런 예외 규정을 조금 정교하게 규정하자라는 것이고 그거의 한 방법이 기간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기간 방식을 하고 네, 있죠?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되게 지금 의견이 되게 수렴하는 쪽인가 어떻습니까, 김 대표? 저는 이게 낙태죄가 폐지가 뭐 어느 정도 그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걸리고 단계가 있다고 그러면은 예, 순차적인 단계로 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순차적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낙태죄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지만 예, 일단은 그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낙태를 허용하는 이 정도. 예, 저희는 결과적으로 낙태죄 폐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낙태죄 폐지지만은 네. 현 단계에서 당장 어렵다면은 네. 기한제라도 적용해서 네. 조금 더 공간을 넓히자라는 네,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 다른 나라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12주에서 24주, 12주 또는 24주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12주, 24주 뭐 등이 그 기준이 왜 그 12주를 적용하나요? 12주가 가장 그 임산부한테 가장 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기준인가요? 임산부 생명 기준- 안전 기준인가요? 생명 기준. 생명 기준이면서 임산부 안전 기준. 12주는 임산부 기준입니다. 12주는 임산부,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가장 해가 덜 가는 기준이고요. 예. 24주는 생명 기준입니다. 24주부터는 모체 밖으로 나와도 독립해서 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24주 이후부터는 일종의 생명 기준이에요. 이제 독립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생명 기준은 조금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주스가 나왔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인큐베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데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도움만 주면 그 호흡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당초에는 이 인간의 심장이 언제쯤 네. 만들어질 것인지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다른 나라에서 12주 24주라고 하니까 우리도 12주 24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서 그 기간을 당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20주까지라든가.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낙태 행위가 언제까지인지 또 보아서 그 주수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 12주 24주 하니까 우리도 12주 24주 합시다.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 볼 만한 생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그 주수가 없고요. 사유가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모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임신 중절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일본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안 하시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 보면 두 사례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장돼 가장 있죠, 어느 그 나라든. 임산부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네. 규정 자체가. 이후에 구체적인 입법 단계 들어가면은 뭐 생명에 관한 인식의 차이 또 네. 기한 가지고 상당히 좀 네. 논란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그것도 상당한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다시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주스든 어떤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비범죄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료법에서 규정을 하면 됩니다. 12주든 24주든 이상에서는 의사가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네. 인부를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네. 다른 의료법이나 아니면 네. 다른 관계법으로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 체계 방법은 또 논란이 또 그렇죠.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소독에서 처음에 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는 바로 말씀하신 그런 적응 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국가가 우리의 그 헌법의 이념이 과연 무엇하고 맞는 것인지, 네. 네, 그것하고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네. 뭐 낙태 문제가 지금 뭐 그동안에 운동을 계속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관련 전문가분들도 있고 한데 또 상당 부분은 국민들의 문화적인 공감도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데 그래서인지 이것도 지난번에 그 탈원전 정책처럼 공론화위원회에 한번 맡겨보자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김 회장님? 여론을 듣는 것과 여론으로 결정하는 최종 결정하는 것은 건 다를 수 그건 있다.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팩트나 전문성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목소리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수기 민주주의 다 좋은데요. 이것이 잘못되다가 인민재판, 여론재판식으로 갈까봐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여론을 듣는 것하고 최종 정책 결정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저도 그 뭐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게 있고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낙태죄라는 이름 자체가 태아를 뗀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이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 임신하는 주체인 여성은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낙태를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여성이 이기적이고 잔인한 여성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 이 주체인 여성이 좀 여성 당사자한테 이거는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개정이 돼도 제명이 낙태죄가 아니라 네.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어떠한 다른 처벌을 하는 그런
식으로 죄명 자체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통 임신 중단이나 뭐 임신 중절이나 좀 언어를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바꾸는 것도 있고 아까 그 이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법 체계에서 뭐 다른 것을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언어가 바뀌어도 실태나 실상은 바뀌지 않는 것은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결국은 아마 일정하게 행정부의 조치를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국회 방송인데 오늘 그 네 분 전문가들께서 이후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 어느 부분에 주목했으면 하고 조금 조언이라든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변호사부터 쭉 가시죠. 저 국회 방송이니까 국회의 구성원 여러분들 좀 창피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소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조차도 한 번도 발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운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때 그리고 국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가운데서 청와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와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제일 큰 문제점,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이 위헌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어쨌든 형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을 하면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그냥 형법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비범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우리 대책들을 비범죄에 따른 제가 다른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저희가 모든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 동안 아무런 공백 상태가 되게 됩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형법 규정 개정하고 다른 법률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자공법을 어떻게 개정하든지 국회에서 먼저 하셔야만 헌재 하는 결정이 전에 일입니다.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 뭐 이런 얘기시네요. 김도경 대표. 네, 저는 낙태죄 폐지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지금 현재 낙태죄 때문에 아이를 무조건 낳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나 그 다음에 인식 개선이 함께 진행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법과 함께 사회적인 기반 사항도 함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입법적인 다른 차원으로 뭔가 정책적인 뒷받침도 같이 한번 맞물려 있는 문제로 봐지기도 합니다. 네, 김 회장님. 네, 모자보험법 개정안이 한 번도 발의된 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1992년 이후만 해도 최소한 4번 이상 발의는 됐는데 심의되거나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제안보다는 국회의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낙태는 돈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들도 유혹받지 않고 의료 윤리와 의료인의 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낙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의사 얘기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배제되는데 의사들도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래서 의사도 낙태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돈 이야기를 하냐면요. 낙태에서 돈이 된다면 미국처럼 낙태는 산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낙태가 의료 영리하고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배 변호사님. 네, 저는 어떤 국가를 지향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국회의원들께서 명확하게 토론에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와대가 발표했던 거기서부터 우리가 토론이 시작됐는데 실태 조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입법 사례를 봤을 때도 그것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을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상담도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절차를 넣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절차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상반된 주문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변호사께서는 헌재 결정 이전에 입법적인 조치가 먼저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 배 변호사께서는 기초적인 실태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 이런 주문 같습니다. 둘 다 뭐 절충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 상황에 대한 뭔가 현상 변화 가능성을 던져줬다는데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김현철 회장님? 예, 법률 개정이나 정책 수립 이전에 실태 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은 일의 순서를 잘 잡았다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낙태에 있어서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빠져 있었던 것을 언급한 것은 올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답변이 너무 지나치게 상세해서 그 방향을 미리 제시한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또 종교계를 염두에 두고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 발언을 인용했는데 그건 잘못된 인용이었습니다. 낙태에 있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교황이 발언했다 그랬는데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서 아마 천주교인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마 정정하고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권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성 운동계에서는 수년 동안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문제인데 그동안 뭐 정부기관이든 아니면 입법기관이든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사실은 조금은 고무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에 대한 청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2016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지침을 행정 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이 불이 붙게 된 점이라는 걸 볼 때 어떻게 하면 또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방침이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쟁점화됐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네, 배 변호사님. 네, 저는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이제 과연 이 낙태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온 국민의 공론을 이끌어내서 이 국회에서 훌륭한 입법자들께서 그 현실을 잘 반영한 그리고 국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지를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개정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현철 회장께서 청와대 이번 발표 중에서 다양스럽다라고 했던 점이 그동안에 남성 책임 부분이 빠져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종종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지금 이제 관련 법에 보면은 형법 27장 낙태죄 관련해서는 부녀 아니면은 해당 의사, 약사 무슨 조무사 이런 정도만 들어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지적. 패널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도경 대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의 월권행위라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모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의 몸을 나라에서 통제하고 몇 가지 예외 사항만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법을 정해놓고 일단 아이가 낳았을 때 키울 수 있는 낙태죄 자체가요? 네, 그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인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성 책임이 들어있느냐 빠졌느냐 문제 이전에 낙태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군요. 그 형법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낙태의 직접 행위자가 아닌 남성을 269조로에는 담을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낙태를 강요하거나 회유한 자에 대해서는 31조 교사범죄로 그 처벌이 현재도 사실은 가능하고 2013년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의 마땅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일어난 이후에 형법을 사용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친생부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그 제안을 했는데요. 미혼부 책임법이요. 근데 이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귀담아 들어주신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생부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책임을 끝까지 실질적으로 지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처럼 심지어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경제 능력이 생기면 소급해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 남녀 관계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고 여성이 임신했을 때 혼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사회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기에 출산하고 싶은 모성이 보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 관련법을 손대기 전에 네. 낙태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친생부의 책임 문제를 더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시네요. 어떻습니까, 배 변호사님은? 네, 저는 이 현행 낙태죄에서 어떤 남성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거는 법률 체계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낙태죄라는 것이 고소나 고발을 네. 한다. 그래서 처벌되는 게, 그래서 정말 웃기다는 게 나쁜 분들은 처벌을 안 받게 돼 있고 정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나쁜 분은 처벌 안 네. 받게 된 이상한 구조입니다. 네, 이 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낙태죄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부가 아니면은 배우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자기 낙태죄에 뭐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두자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낙태죄의 현실과 법률이 괴리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해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과연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오늘은 그 논의를 위해서 만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성의 책임이나 아니면은 뭐 그 법 조문에 그럼 남성의 책임을 넣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 변호사가 얘기하신 다른 영역에서의 친생부의 책임을 보완하는 그런 그 보완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당연한 건데,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낙태죄 폐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저희는 임신 중절을, 모든 임신 중절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하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규제나 규제를 하는 면에서는 처벌을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걸 형법의 보충성이라고, 최후 수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범죄로, 저희가 주장하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나 합법적인, 비범죄를 하지만 어떤 규제를 통해서 임신 중절이 더 많지 않게 분명히 조절을 해 나갈 수 있고 규제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낙태 관련 문제가 항상 나오면은 양극단 쪽에서 한쪽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으로 한정이 지금 이제 적용 대상이 분야가 됐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거냐 아니면은 태아의 생명권이냐 맞춰져 있었는데 양 두 개로 갈라지는 극단의 접근보다는 뭔가 이 구도를 벗어난 뭔가 좀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 회장님. 예.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충돌시키는 것은 잘못된 구도고 그 구도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여성의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와 엄마의 권리를 충돌시키면 항상 태아가 희생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에 담아서 다룰 주제가 아니고요. 이건 별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임신을 하자 낙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권리 주장은 많은데 책임 이야기는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예. 네. 다른 접근, 그 양극단의 구도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김 대표님. 네, 저희 엄마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이를 놓고 보면은 아이를 낙태하거나 입양을 보내는 엄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하다, 그 다음에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또
이 낙태 자기 결정권 쪽에서는 여성의 선택을 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협회에도 사실 생명을 선택하고 기르는 엄마들이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낙태죄만 있을 뿐이지 낙태죄를 폐지하더라도 이 여성이 선택을 어떻게 또 안전하게 뭐 낙태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없는 편이고요. 네. 네. 그 뭐 같은 차원에서요 보니까 뭐 WHO에서도 임실 중절 관련해 가지고 여성의 이제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보자면 오히려 낙태가 합법화되면 오히려 여성의 다른 차원에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아까 이 변호사가 그런 얘기했지만 오히려 네. 도와주면서 낙태했던 사람은 직접적인 책임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나몰라라 했던 사람은 좀 멀리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느 쪽에 주목할지 또 논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 판결 같은 경우에도 그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그 아내를 계속 낙태를 하라고 강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낳겠다라고 하는 거고 남편은 제발 낙태를 해라라고 했었는데 여러 번 그렇게 실강의를 하다가 낙태를 그러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간 상태에서 자기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낙태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남편의 강요로 인해서 낙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결국 그 남편 앞에서는 낙태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인부가 낙태를 한 것이 남편의 강요나 교사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쟁점으로 드러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낙태가 합법화 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조건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과연 이 아기를 가진 엄마가 나는 이 아이를 갖고 지키고 낳고 키우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그 옆에 있는 아기 아버지가 너 아이를 낙태하지 않으면 다시는 안 만나줄 거고 내가 너한테 생활비도 안 줄 거고 이혼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거나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과연 거기에서 물론 그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거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정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사회인데 과연 거기에서 이 낙태죄가 있다는 것으로 그 인부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우리가 꼭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낙태죄의 그런 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점, 플러스 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 변호사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자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 결정권 차원의 기본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있음으로써 또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예. 제가 뭐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좀 첨언을 하면요. 그 낙태 옹호론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낙태를 좋아하는 여성은 없다. 그 말대로 여성이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낙태라면 낙태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지 낙태를 임의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그 주장은 이미 거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하면 낙태를 원하는 쪽 사람 입장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반대로 낙태하지 않고 출산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 사람이 낙태를 강요하거나 회유할 때 그 여성의 권리는 과연 무슨 법으로 지켜주겠습니까? 지금 낙태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4년 동안 우리 단체에 수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을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낙태죄 차원보다는 낙태를 줄이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낙태가 합법화된다고 그래서 모든 여성이 임신한 여성이 막 병원으로 달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낙태죄가 폐지가 되더라도 저는 보완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럽 사례 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8일 정도 본인이 낙태를 원하는 사람한테 숙려 기간을 줘서 왜 낙태를 해야만 되는지 그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어서 섣부르게 낙태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그런 법을 보완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낙태 문제 여성의 건강권 차원에서 짚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차원에서 보면은 그 불법 낙태 시술로 여성 건강권, 건강 위협받고 있으므로 그 약을 쓰는 미푸진이던가요? 이거 합법해달라는 것이 이거 일종의 이것도
낙태를 약으로 하는 낙태를 합법화해달라 그런 주장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저기 변호사님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약간 궤변인데요. 아니 어떻게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너 처벌할 거니까 너를 처벌할 건데 그건 너를 위해서 처벌하는 거야. 이런 말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장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태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건 완전 합법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범죄화. 범죄로는 하지 말되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임신 중전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사한테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상담을 받고 정해진 의사한테 시술을 받아야만 어떤 합법적인 임신 중절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걸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규제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낙태를 아무나 가서 막 쉽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미푸진 문제는 지금 정확히 우리 낙태죄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이렇게 했으니까 정확히 그 약물에 해당을 하겠죠. 미푸진이 결국은 임신 중절을 하는 약이니까. 그러니까 네. 현행법에서는 미푸진을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가 그 환자의 몸 상태를 다 보고 이걸 처방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처방을 할 수 있게 하면 근데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임신 주수가 너무 뭐 길거나 이래서 이거는 인부한테 건강에 나쁘지 않다라고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로 인해서 그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산부도 지키고 태아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논리인 겁니다.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변호사 얘기는 그 낙태를 많이 허용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비범죄화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첫째, 아까 드린 저의 말씀이 궤변이라고 그 반박하는 것에는 대전제가 필요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단 한 번도 아기의 이야기, 태아의 이야기는 빼놓은 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아까 제가 드린 낙태죄가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궤변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한 낙태약에 관해서는요. 지금도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낙태약을 사용해서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소위 낙태약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실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안전 낙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하고 의사들이 잘 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여성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 바로 이른바 셀프 낙태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살인죄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해죄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낙태죄 아닙니까? 예. 근데 낙태죄에 대해서 가령 남성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러면은 그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 엄마나 아빠의 처분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법 체계에서 낙태죄에 남성의 책임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거는 법 체계상 받지 않고 지금 김현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이나 정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나 아니면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태죄 차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의 그렇습니다. 친생아의 책임을 부과할 네.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예. 여기서 그 낙태죄가 그 행위자 자체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처벌을 받는 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법에는 교사범하고 방조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낙태죄로 인한 처벌이 1년에 뭐 20건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추산하는 1년 동안의 낙태 건수를 보면 15만이 좀 넘는다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처벌은 1년에 20건도 안 되게 처벌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현행 법 체계에서도 교사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엄격하게 원래 이 낙태죄는 저희 형법이 생기면서부터 1953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모자보건법,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임신중절을 일부 허용하는 법이 1973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1973년이면 이제 산하 제한을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네. 아주 어려서 그때 보면은 보건소에서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무료로 막 그 임신중절 시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책적으로 마련된 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다시 지금 저출산 위기가 돼서 저출산 위기가 있으니까 임신중절을 근절해야겠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 인부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남성도 같이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많은 숫자가 그 남편, 합법적인 결혼한 남편이 있는 숫자가 훨씬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혼인 상태에서도 남자친구가 같이 병원에 가주게 되고 또 사실은 그 수술비, 임신중절 수술비를 또 대주게 됩니다. 이거는 명확히 정확하게 처음에 교사로도 될 뿐만 아니라 돈을 대주고 수술비를 대주거나 옆에서 따라가거나 하는 행위는 다 임신 방조로 낙태 방조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보태고 싶은 게 그 남자친구가 병원까지 따라가 주고 병원비까지 대주면은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너는 좋은데 아이는 싫어. 낙태하고 와. 그럼 우리 다시 사귀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잠수를 타고 그런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실 남성이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은 이 남자하고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정을 이룰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남성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낳고 아니면은 낙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하고 관련해서 이 여자의 몸을 통제한다는 거는 법으로 해서 통제한다는 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아까 뭐 이때 조금만 더- 헌재 결정 관련해서 좀 논의를 나누기로 하고요. 아까 그 이한번 잠깐만 변호사 추가를 잠깐요. 하면, 아까 그 20명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교사 방조로 남편 또는 뭐 친생부도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땠습니까? 전부 다 본인만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20건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임산부가 처벌받은 자기 낙태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이게 지금 20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낙태의 죄라는 전체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도 안 되고 10건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나마 그 또 처벌을 받을 때 그 임산부의 경우에는 선고유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처벌이 되느냐 이걸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조상 이 낙태죄가 아주 이상한 게 구조상 이렇게 도와준 남자친구 동의해주고 병원까지 데려간 남자친구나 남편은 처벌받을 수 있게 돼 있는 반면 사실은 이렇게 무시해버린 네가 알아서 실제로는 해. 더 책임을 져야 그렇죠. 하는.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전혀 관여를 안 한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게 돼 있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낙태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뭐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뭐 경찰이나 뭐 보건복지부는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한 20건 정도가 처벌을 받느냐. 이거는 대부분 그 여성이 처벌받는 경우는 대부분 누가 신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남자친구나 뭐 그 남편의 시어머니나 뭐 이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이런 분들이 고발을 합니다. 아직 수입이나 그 제조가 허용되지 않은 이 낙태약을 불법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이 임산부가 직접 복용해서 낙태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네. 이거 매우 위험한 합법화가 일입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판매도 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은 100% 전적으로 전문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임신 초기 낙태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 이 둘 중에 하나를 의사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화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약을 복용해서 태아를 이제 자궁 내막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다음에 진통을 유발시켜서 배출시키는 건데요. 예.
겉으로 보기엔 이게 수술보다 훨씬 쉽고 간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11월 24일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그 낙태 실태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요. 임신 8주 이하의 낙태의 경우도 22.6%만 약을 쓰고 나머지 수술적 방법을 했습니다. 예. 임신 13주 이하에서는 3분의 2가 아직도 수술적 방법으로 하고요. 왜 의사들이 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약으로 하는 게 낙태 실패율이 5%로 굉장히 높아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예. 단기적인 후유증은 수술적 방법보다 더 크거든요. 예. 출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요. 그리고 이제 번거롭죠.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을 병원에 방문해야 되니까요. 네. 이 약을 마치 의사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 가서 자기가 먹고 집에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다 의료인이 절차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네. 예. 그 김도경 대표 지금 네. 미푸진 합법화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낙태죄 폐지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건가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낙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걸 사용해도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낙태죄가 폐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렇게 이거를 여자들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게 진짜 약인지 아니면은 가짜 약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위험한 방법으로 쓰지 않고 나라에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주면은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서 안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낙태가 합법된 미국에서도요. 이것을 외국에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데 이 수입 시도를 10여 년간 보류했거든요.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오남용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미푸진을 이렇게 특정 약의 네, 이걸 정말 설명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런 것을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저 정말 좀 안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내가 아스피린 사러 약국에 가는 것처럼 가서 그 약을 사가지고 집에서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는 정말 모두 다 여기 계신 네 분이 반대한다는 것이 반갑고요. 아니요. 최근에 모 여성 지금 단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낙태죄와 관련해서 이 낙태죄를 어떻게 변주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만들 것이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태죄가 왜 우리 형법에 규정돼 있는지 그거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입법자의 의지였고 그리고 낙태죄가 처음에 그런데 들어온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남자의 그 억압적인 그 낙태로부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아주 옛날에 낙태죄가 우리 역사에 들어온 것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낙태죄가 여기에서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된다든가 네. 아니면은 미푸진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돼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정말 조화롭게 이런 기본권들이 충돌되지 않고 보호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나중에 좀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김도경 대표가 2번이나 거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낙태죄 자체가 국가 권력을 남용한 과도한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죠. 배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도경 대표의 주장.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묻는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은 제일 첫 번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다. 그러면은 국민의 생명에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보호해야 되는 거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묻는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명이라고 할 것인지, 태아는 그럼 국가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인 것인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오래 전부터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된다고 했었고, 특히나 그 오래 전에 대법원은 인간 태아의 생명은 전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판시해 놓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5년 전에 그게 4대 4였던가요?